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N번방 사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도 N번방의 영상물을 파는 움직임들이 여전합니다. 조주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라!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형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강한 처벌을 받는다더라고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N번방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해외에서도 이 한국의 N번방 사건 보도가 좀 되고 있나요? 이게 좀 부끄러워요. 알려졌나요? N번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큰 이슈여가지고 미국에서 기사 날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충격 먹었던 거는 이거 보고 가입자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26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충격 먹었고, 그리고 이거 기사 날 때 그냥 기사를 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냈냐면 위에서 트리거 워닝이라고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읽을 때 심리적인 피해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주의해라.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줄리아가 지금 뭐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너무 너무 예. 열받죠. 일단 저도 엄청 충격받았던 거는 26만 명이나 이런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근데 한 명도 이거를 신고하지 않았던 거는 진짜 믿기기가 엄청 힘들어요. N번방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찾으면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 같은지 궁금해요. 중국에서도 이 사건 알려져서 사람들 많이 충격 먹고 있고, 전에는 외부에서 실시간 검색어 5회에 한국 N번방 사건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중국에서도 중국판 N번방 사건 밝혀졌어요. 똑같이. 밝혀졌어. 그리고 불법 원난 사이트에서 아동의 나체 사진과 영상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돈 내면은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트에 거의 가입자가 860만 명 있어요. 860만 명 있어요. 그래서 막 발표해지고 나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지금 수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이런 뭐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충격 먹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나요? 미국은 당연히 너무 아쉽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봤던 것 중에 제일 컸던 거는 드림보드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꿈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크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익명성이랑 뭐 IP 주소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어떤 사이트에서는 돈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입하려면 자기의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원 유지도 하고 싶으면 50일에 한 번 계속 영상을 올려야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기 음란물 낙태나 이런 영상이죠. 거를 뭘 하는 자기 거를? 음란물 영상, 그쵸. 그러니까 계속 컨텐츠가 계속 쌓이는구나. 그렇죠. 제일 충격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등급은 있어요. 근데 1등급까지 올라가고 싶으면은 아동 음란물을 찍어서 자기 거 찍어서 올려야 돼요. 미국에서 진짜 큰 이슈가 됐고 이제 세계 모든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데 한 사람 일단 지금으로는 52명이고요. 그리고 14개 국가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뿐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고 너무 나쁜 부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진짜 나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매사추세츠 있어요, 미국에. 최근에 어떤 남성이 이거로 인해서 잡혔는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중학교 교사였어요. 원래 아이들 보호해주고 이렇게 좀 더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반대로 그런 나쁜 일 다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일단 45년의 징역을 받았어요. 그럼 30살이 넘었죠. 나와도 평생 감시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할아버지. 스웨덴에서는 이제 2018년에 성범죄 사건들이 한 2만 2천 개 신고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화제가 됐던 거는 41살 이 남자가 이렇게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한 30명을. 근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성행위를 시켰어요. 근데 어떤 걸 시켰냐면 혼자 뭐 어떤 거 하는 것도 시키기도 하고 다른 미성년자와 성행위 하는 것도 시키고 그리고 제일 말이 안 되는 거는 성행위도 시켰어요. 성행위도 시켰어요. 이 문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강간한 거는 스웨덴 역사상으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 가해자가 직접 물리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과는 똑같다고 예. 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징역 10년 선고를 하고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넷 강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되고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맞아요. 나오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판례가 없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스웨덴은 이 법으로는 디지털과 실제로 하는 성범죄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10년 되게 적어요. 적어요. 트위터라는 SNS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이용한 성범죄가 엄청 많은 나라인데 그 어느 날 트위터에서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는 계정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다 없앤 계정이 45만 계정이었는데 그 중에서 약 30%가 다 일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리는 약간 성범죄가 많아요. 이게 뭐 수능을 치는 날 있잖아요. 쓰는 날에도 약간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지? 수능 날은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지한을 하는 거예요. 태워주겠다고? 아니에요. 아니, 치안. 지하철 안에서 지한을 하는데도 애들이 절대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빨리 수능 보러 가야 되니까. 애들이 그래서 쓰는 날에다가 더 능격이라서 뭐 가방 안에 크목을 들어서 도찰하거나 뭐 신발 등에 카메라를 숨겨서 다리 사이에 넣고 도찰하고 그거를 게시판에 올리는 식으로 도찰범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은 넓고 쓰레기는 많네요. 아니 저는 이제 다른 나라는 어쩐지 저도 궁금한데 동남아시아를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가면 약간 보기가 좀 민망한 장면들이 있어요. 뭐 유럽 쪽에 그 좀 나이가 많은 그런 남성분들이 환경이 안 좋고 돈이 필요로 하는 이런 좀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을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나 죄의식 없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도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이탈리아 몇 년 전에 성관광 범죄라는 게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이제 특히 그런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조사해가지고 혹시 그런 거 했으면 해외에서 했지만 그거 집어드는 거야.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성관광도 이제 불법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잡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하루빨리 잡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게 때려야지 이거를. 우리가 이번 N번방에서 가장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게 이 1년 6개월이라는 말이죠. 사실 군대보다 짧은 거잖아요. 수천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고 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입니다. 어린이들의 성폭력 영상 수십만 개가 공유됐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모 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아이디 박사의 조주빈보다 먼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디 왓치맨의 전모 씨입니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받아서 사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런 범죄가 뭐 가벼운 기간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뭐 결국에는 굉장히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다른 나라들은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국은 되게 세지 않아? 미국은 이 주마다 다르지만 강한 주들이 상당히 있어요, 생각보다. 일단 일반적인 성희롱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최소의 징역이 2년이고 벌금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벌금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무징역 가능합니다. 무기지. 네, 근데 그래야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건 특히 한국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막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조두순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열받죠. 얼마 안 남았을걸요? 곧 나와. 진짜 한 아이의 모든 인생 망틀리게 하면서 12년 만에 징역을 받았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또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처벌 수위가 다 달라요. 미국은 약간 이제 법적인 철학 자체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뭐 가중처벌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범죄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 근데 그 미성년자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 납치죄도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납치죄는
몇 년, 성범죄는 몇 년, 다 더해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성범죄도 하고 또 죽였어요. 그러면 뭐 몇 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막 1생, 2생, 3생까지 막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사로 봤을 때 막 100몇십 맞아. 뭐 그렇게까지 이번 생활에 다 안 끝나는 그렇죠. 뭐 감옥도 못 나가고 뭐 그런다고. 그게 가중처벌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까 우리도 되게 비슷한 게 사실 특히 성범죄 관련된 법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그런 콘텐츠가 올리잖아요. 그럼 올린 사람도 이렇게 체포되고 본 사람들도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범죄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N번방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6명 일단 성폭행하면 최소 14년 징역형 받고 거기에다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최소 6년 거기에다가 성매매 그 금지법 위반 거기도 최소 6년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최소 30년부터 시작해서 뭐 무기형까지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동조라는 것도 이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그거를 해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도 같이 하게 되는 거를 가능케 만들었던 동조라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해지는 식의 가중처벌 제도들. 그럴 수 있겠네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시원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은 14살 이하 아동이랑 성관계하면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부터 무조건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 7명 성추행과 성폭행 같이 그거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 네, 초등학생 그 교사에게 그 사형시켰고 그리고 또 아동 11명이 성폭행한 부모에게도 사형시켰어요. 한국에서 사형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 성범죄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파키스탄 역사상 2015년에 정말 큰 아동 성범죄 그런 스캔들이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수년 동안 28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포르노를 찍어서 유포를 했어요. 그리고 유포를 하고 해외 사이트에도 팔고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마을에 있는 전체 아이들이 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6세 이하의 여자아이들도 있었고 그 안에 남자도 타겟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7명이 이제 징역을 선고를 받았지만 현재는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공개 처형에 처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네, 이 법이 바뀌게 된 거는 지금 작년에 6살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어요. 실종이 되었는데. 근데 너무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DNA를 다 체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웃집 남자가 범인이었어요. 같이 그 범인을 찾으러 다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제너비였는데 제너드 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면 공개 처형에 처한다.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니까 법 외에 어떤 문화나 율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영국식 법을 따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영국식 법을 갖고 있고 그 아래에 이슬람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율법이 있는 법원에 가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그냥 법원에 가면 일반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제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는 신고도 하기 전에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뭐 돌로 때리거나 벌을 하는 경우도 아직 있어요. 사실상 굉장히 다른 나라의 처벌이 이번 우리나라 이 1년 6개월에 비하면 굉장히 세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많게는 높게는 사형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최대 얼마까지를 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기준도 되게 우리가 낮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하면은 아까 1년 6개월 그 형량을 받았다는 경우 사실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1년 6개월을 받았고 그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던 미국인은 5년 8개월, 유포한 영국인은 22년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특히 영미법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디지털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허술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막 몇 번 했는데 운 좋게 다 피했다가 처음 잡혔어. 초범이니까 조금 봐주는 깎아주는 게 있고 거기에 술 먹었던가 뭐 심신적으로 미약이 있다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또 깎아줘.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또 깎아줘. 한 번만 봐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깎아줘. 피고자의 성장 과정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양형 기준이 계속 깎이는 게 있으니까 중범죄인데 깎다 보면 뭐 1년 6개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소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최소 몇 살까지는 국가가 지켜주겠다 하고 하는 연령이 있어요. 그게 뭐 의제 강간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연령 자체가 너무 낮아요. 13살까지만 본인이 동의해도 어떤 관계를 맺거나 하면 그게 범죄로 되는 거고 14살만 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동의한다 가해자가. 네. 하면. 그리고 동의라는 측면도 굉장히 미성년자들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대평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싫어요라는 말을 좀 몇 번만 해도 그게 그 반대했다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고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하고 만나면서 훨씬 더 우리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여천 개, 또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다루고 이 둘을 합친 부서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법 제정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워치맨을 미국이나 영국으로 추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벌을 때리는 거야. 그냥 파키스탄 지방으로 보내는 게. 그건 안 되네. 빠르게. 이 N번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박사방 가입비는 최소 20만 원에서 150만 원. 거래는 모두 암호화폐로 이뤄졌습니다. 조주빈은 적게 잡아도 수십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경찰은 조 씨와 회원들 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의 특징이 또 익명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셉이 가상화폐 컨설턴트예요. 가상화폐 컨설턴트야? 네, 얼마 따라서 들어갔다가 다 까먹었잖아. 아니 조셉 니들 정말로. 나쁘더라 그거. 날린 형이 잘못 아니야 그거? 다음에는 나한테 들어보아줘. 아니 근데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정말 그 가입자들의 신상 정보를 진짜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무조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상화폐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사람들은 지갑 번호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 번호가 진짜 복잡하고 비번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번만 알고 있으면 송금 내역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누가의 비번인지, 누가의 지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영문 씨한테 돈을 보냈으면 코인을 보냈으면 영문이 제 지갑인 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문이 이거 조셉이 지갑이었다고 알려줄 수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가 AI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뿐 아니라 이제 다른 가상화폐 협회도 참여하면서 원래는 투자나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픈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오히려 더 큰 일이고 우리는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수십억대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 이거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나요? 네네, 환수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코인 경우에는 우리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본 형태를 보면 굉장히 오래가는 피해들인 건데 그거에 마땅히 좀 배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코인이죠. 실제로 그런 피해자한테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네.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지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N번방 가입된 회원이 무려
뭐 26만 명이다. 뭐 중복되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라고 하죠. 200만 건을 넘어섰어요. 77 청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얼굴과 신상까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사란 사람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공포감이 생겨났어요. 처벌이 충분히 심하게 안 할 거니까 그나마 얼굴을 공개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우리 다 여권 갖고 있잖아요. 뭐 해외에 와 있는데 그 미국 여권에 나오게 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아동 범죄자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미국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성매매 하거나 인신매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 문제를 남의 나라한테 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이 사람들 누구나한테 알리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해외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똑같은 거죠. 저는 그 신상 공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경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처벌을 받고 낙인을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 낙인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교수 준비생인데 잠깐 들어가서 먼 곳까지 처벌을 받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글을 봤거든요. 입장을 호기심으로 한 것까진 인정하지만 동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주장부터 꿈이 경찰이라 범인을 잡으려고 N번방에 들어갔다는 핑계까지 댑니다. 원인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사람까지 제대로 처벌을 해야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범죄였구나. 저는 솔직히 그 사람 공개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아이가 또 있을 거고 와이프가 또 있을 거고. 근데 그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이런 거를 보고 있고 이런 거를 즐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강의자인데 아이를 이제 앞으로 학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가끔 저 이제 애기도 있고 가지고 계시니까 성폭행 가해자 관련 신상 정보 공개 우편으로 그렇게 아예 팠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불안을 심어내요. 애기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대신. 근데 이름을 알고 있어도 사실은 저는 만나는 사람들 근데 예를 들어 이름 그 사람이 어떤 뭐 내가 구인 공고를 냈는데 뭐 채용해달라고 왔거나 하는 경우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불안하기만 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멀리 떨어질 수가 있다. 차라리 이거 외국인이 입장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신상 공개 안 해도 되는데 법으로 제대로 그냥 감옥을 내보내면 좋겠는데 이탈리아는 어차피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런 제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서 CACHE 그거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 얼마 동안 받는지 얼마나 자주 받는지 다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다 세분화된 그런 법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가해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했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도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가끔씩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의 신상이 또한 알려지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 씨가 어떠한 조직에서 뭐 부직원한테 뭐뭐를 막 이렇게 되게 이상한 어떤 묘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몰아가고 그 사람한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또한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이 말이 너무 당연하고 맞는데 한동안 또 문제가 됐던 게 너무 잔인한 게 이제 이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가해자를 욕하면서도 피해자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또 자기들끼리 공유하려고 하고 이런 게 사실 더 큰 이제 아픔을 안게 되는 거죠.